페이지 3절을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과정이라서 내용을 압축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한 장도 채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죠? 그 반장 분량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또 살펴두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서 2강을 통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무엇이 중개업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기초과정이라 아직 암기는 못하고 계실 텐데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도 흘끔흘끔 보면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무엇을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개랍니다. 그런데 그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2조 1호를 통해서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2조 1호에 따르면 이 법이 말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즉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법에 의해서 정해질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이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 알선하는 것. 그게 중개였었다고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것이 중개이고요. 그런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하였다면 비로소 그 사람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 2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그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요.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될 거라고 했죠. 어떤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런 행정형벌을 부담받지 않으려면 중개업을 하고 싶다면 등록을 하여야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선별하여 처벌을 하려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가 중개업을 했어야 하죠. 그래야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되려면 일단은 그 전에 그 행위가 중개행위여야 하잖아요. 중개를 했는데 그런 중개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고 업으로 행했을 때 비로소 중개업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개행위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개대상물이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개대상물이 그저 막연히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아니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추, 상추, 농산물 중개하는 분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광어, 도다리, 낙지, 꽁치 이런 거 알선 중개하는 분들,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하는 중매인들, 이런 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되느냐? 본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안 했으면 잡아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법이 말하는 중개의 첫 번째 요건인 중개대상물은 그 범위를 본법이 정할 것이고 2조가 정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몇 조요? 3조입니다. 3조가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할 것임을 2조 1호가 이미 예고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조 1호 예고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3조는요. 조문의 제목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3조는 1호, 2호, 3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3조는. 그중 공인중개사법 3조 1호가 토지라고 했습니다. 3조 1호 두 글자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3조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조 2호 조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법 3조 3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다고요. 다시요. 공인중개사법 3조는요. 3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3조, 법 3조가 법률 3조가 1호에서 토지, 2호에서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러더니 법 3조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법 3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토지가 본법상의 중개 대상에 속합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본법상의 중개 대상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머지는 시행령에게 위임해 주니까 시행령이 알아서 더 정할 겁니다. 그 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조가요. 법 3조와 조문의 제목이 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시행령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 중개대상물은요. 법 3조가 직접 규정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2조를 통해서 정하게 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 기초과정입니다만 기본적인 하나하나의 개념들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하여서는 이 법이 기본법입니다. 일반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장 기본적 부동산인 토지가 본법상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토지라고 입법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 땅이라고도 하고 뭐 대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토지의 특징 뭐 이런 거 공부하실 겁니다. 부단성, 뭐 부증성, 뭐 연속성 뭐 이런 특징들.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하나의 덩어리인 겁니다. 연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사람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구획해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구분을 할 때
법률상의 관점에서 토지를 구획하는 단위가 있죠. 우리가 동물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세듯이 법률상 관점에서 토지를 구획하는 단위가 뭡니까? 필입니다. 필.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필 단위로 구획이 되어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토지는 필지 단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공시법 시간에 또 배우실 텐데, 일필일목의 원칙. 그래서 토지는 필지마다 하나의 또 법정 지목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느 한 필지의 일부분, 한 필의 일부분도 공인중개사법상 독립한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이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자,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 사고 팔 수 있나요? 없죠.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을 굳이 팔겠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분필이 있어야죠. 그래서 독립한 한 필지로 나누어야 되겠죠.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은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느냐? 자,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교환만 알선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이나 또는 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 토지의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받기로 하는 약정.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임대차라고 하죠. 임대차. 자,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심지어 밭 한 고랑만 두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죠. 또 담보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에도 지상권 성립될 수 있죠. 용익권 성립의 목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선하는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조건 전제 없이 묻는다면 한 필의 일부도 독립한,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도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볼 때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가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토지가 본법상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고 3조 2호가 말했습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물이어야 되겠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겠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 얼마나 땅에 달라붙었으면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할 것이냐?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 그것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대상물의 하나로서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1990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그 개념은 보다 확장 적용이 되는 것이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도 미래의 건물, 하나의 장래의 건물로서 본법상 중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식적으로 호칭하면 공법에서는 그렇게 부를 겁니다. 공식적인 호칭으로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공식적 호칭은 그렇습니다. 다시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뭐라고 부르죠? 분양권이라고 부르죠. 아파트 분양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트 분양권은요,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확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분양권, 이 분양증서는 토지에 정착이 될 하나의 건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은 미래의 건물로서, 장래의 건물로서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불문합니다. 다 본법상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본법상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토지는 필 단위로 구획한다고 했었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러면 건물을 부를 때는 어떻게 구획해서 부르죠? 1동, 2동, 3동, 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다면 1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건 뭐 언뜻 생각해도 당연히 되는 거네요. 자취방 하나 중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1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 1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설정의 목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도 될 수가 있을까요?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입니다. 토지는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분도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은 임대차나 용의권 설정의 목적으로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한 필지의 어느 한 부분이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건물은 이른바 집합건물, 즉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는 건물이라면 1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주택은요, 단독주택도 있지만 공동주택도 있죠.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를 우리가 동째로 사고 파는 거 아니죠. 304동에 1806호, 603호 이렇게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면 1동 건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 토지와는 구분되는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말을 했으니 건축물 외에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들이 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닌 것이, 일단은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일단은 그것이 물이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 물이 되려면 일단은 그것이 물이어야 하죠. 워터.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물이에요?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말하는 겁니다.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일단은 독립한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어야 비로소 공인중개사법이 중개 대상 물건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는 합니다.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부합 상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기는커녕 민법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고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 포장물, 이거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착되어 있죠. 깨내기 전에는 땅에서 안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토지와 부합 상태가 너무 강합니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지 독립한 거래의 대상인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 될 수 없죠. 또 터널, 교량, 아니면 암석, 토사, 담장, 축대, 논두렁, 밭두렁 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그것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토지에 뿌리박고 살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 있죠. 이것을 일컬어 수목이라 하는데요. 수목은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목이요, 명인 방법을 확보하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된 수목이라면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민법에서 그 개념은 또 자세히 공부하시게 될 것인데,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목 등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누구든 현장에 나아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도로 공시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목 등에 울타리를 둘러둔다든가 일정한 간격으로 목책을 세워둔다든가 진입로에 표지판을 세워서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기재한다든가 나무 하나하나에 어떤 표차를 달아둔다든가 아니면 붉은색, 푸른색 등등으로 페인트로 표식을 나무에 해둔다든가 아니면 곧 벌채할 나무일 경우에는 베어낼 예정인 나무일 경우에는 그 등거를 깎아내고요.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묵서하는 등의 방법도 명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명인 방법을 확보한 수목이라면 토지와는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토지 정착물로서 본법상의 중개 대상물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관습법상 인정되는 방법인 것이지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 대해서는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등기되어 있지 않으니 원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명인 방법 갖추지 않은 일반 수목은 그냥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수목의 집단이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일정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하게 되면 그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일컬어 두 글자로 임목이라 합니다. 임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수목의 집단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했을 때 그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일컬어 임목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임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선택한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목은 단순히 명인 방법만 확보한 수목과는 달리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으로서의 중개의 대상도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으로서도 중개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을 넘어서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가면 그 임목의 저당권 설정의 방법,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또 토지 저당권과 임목의 관계, 임목의 보존 등기의 절차,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제 펼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때 기본이 튼튼해져 있어야 되니까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죠.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에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일컬어 임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제 시행령이 선택한 마지막 중개 대상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 자, 개념만 기초과정에서는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장을 구성하는,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이 있죠. 어떤 공장을 구성하는, 어떤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하여 하나로 묶어 일체화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하면 그 등기가 된 것을 일컬어서 각각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장재단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공장재단은 어떤 공장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공장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 공장에 속해 있는 재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장 건물에는 공장 건물이 또 건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느 공장을 구성하는 재산 속에는 공장 부지와 같은 토지나 공장 건물과 같은 건물,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장 안에는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전주, 전선 등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배치, 제관, 궤조, 유류, 탱크, 또 차량 혹은 선박 이런 것들도 공장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재산들일 겁니다. 이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기계기구 전주전선과 같은 차량과 같은 동산 외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용, 승낙권, 특허권 이런 공업 소유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하나하나 독립한 권리의 객체인 물건들입니다. 물건들입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지배를 받는 하나하나의 물건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공장이면 공장재단 목록, 광산이면 광업재단 목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업재단은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이 되겠죠. 광업권, 즉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축으로 어떤 광산을 구성하는 또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장재단이면 이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을 목록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공장, 부지, 공장,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공장의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 제관, 차량, 선박 다 목록에다가 기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목록을 토대로 공장이면 공장재단으로, 광산이면 광업재단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에 등기를 필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그 등기된 공장재단, 그 등기된 광업재단은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체화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을 재단 목록을 만들어 하나로 묶어 이거를 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이제부터 이 하얀 동그라미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재단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은 재단 목록에 속한 모든 물건에 미치겠죠.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물론이고 기계, 기구, 전주, 심지어 전선, 전기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보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소유자가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담보가치를 높이니까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민법의 일물 일권주의 원칙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특별법적 성격에서 잠시 깨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니까 수물일권을 인정받는 것인데 그런 공장재단과 그러한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는요, 총론적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강론적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강론적으로는 중개대상물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하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또 공장재단 자체가 일체화하여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업 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죠. 그러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 자체가 중개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다시요. 공업 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장재단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 소유권 자체가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논리예요. 광업권이 속해 있는 광업재단은 독립한 본법상 중개의 대상이 되지만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광업권이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재단으로 묶였을 때 일체화하여 하나의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기초과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를 잡고 내용 암기에 들어가셔야 문제가 사례로 출제가 되어도 출제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만큼은 등록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의 입법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저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것만큼은 중개를 업으로 행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중고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박거래 중개할 수 있어요? 자동차 거래 알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라면 선박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그것을 중개를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 본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게 비록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행하면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적법하게 이것들을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와는 별도로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면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면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모두 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주 확 이해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드려 볼까요? 경복궁 근정전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잖아요. 청와대 춘추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잖아요. 노원구청 사옥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속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려면 그것이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상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별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개 용어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중개는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이 알선되는 것이 중개입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을 하려면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알선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그것이 국공유재산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중개행위가 개입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행위가 개입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경복궁 근정전은 청와대 춘추관은 노원구청 건물은 사건의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중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개인 상가 건물은 사건의 대상이잖아요. 아파트 사건의 대상, 거래의 대상 되죠. 그러나 상가 건물의 상속을 중개할 수 있나요? 개인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나요? 없죠.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니까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정지하는 순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 되며 중개가 개입이 가능할 때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그 물건을 중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이고요.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에 해당하는 기초이론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총칙이라고 해봐야 딸랑 조문 3개네요.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민법은 총칙만도 조문이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딸랑 조문 3개 만들어 놓고 총칙 끝이래요. 근데 기출되는 문제를 보면 본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에서 기본적으로 3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은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의 구체적인 제도나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때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정립해 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법이 총칙편에서 무엇이 중기업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기업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이라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였었지만 또 다른 입법 해석과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 사건의 대상이 되며 중개가 개입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중개업이라고요. 그런데 저런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여야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이 순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3조까지 총칙이 끝났죠. 4조, 5조, 6조, 7조, 8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관한 내용, 9조부터는 중개업 등록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그 뒤로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순서대로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로서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서 내용 이해를 하셔야 큰 틀의 맥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총칙편의 기초이론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을 빼고는 다 법과목이죠. 이 법률 과목의 특징은요, 새록새록 알아가는 부분도 물론 없진 않지만 아주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특히 민법 공부하고 하실 때는 그래도 더듬더듬 가시다가 보면요, 마치 어학과 마찬가지로요, 갑자기 뻥 뚫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물리가 트이면 앞에서 배웠었던 것, 뒤에서 배웠었던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거든요. 실력이 확 오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갑갑하고 지루하고 힘든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하다가 보면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